18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가 2.5% 뭐 가장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물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캔콜라 하나 거의 2,000원에 달하고요. 우유값만 지금 제일 작은 우유가 2,000원에 거의 가까워졌어요. 다른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감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13조 뿌리고 현금 뿌리는데 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 728조는 거의 다 선심성 예산 돈 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시중에 돈 뿌리면 물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뭐 지자체에서 보조금 내가지고 다시 물가 잡으려고 하는데 또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걸 좀 제동을 걸고 뭐 성장 전략 위주라든지 물가를 그렇죠. 잡기 위한 대책으로 가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돈만 지금 뿌리고 있는 거고 전 여기서 보수 일부 단체장들도 여기에 좀 같이 동조를 하는 게 있어요. 지역 화폐 더 많이 발행하겠다. 맞습니다. 뭐 6천억 발행하겠다. 이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용감하게 지역 화폐 이미 한국은행에서 승수효과 보고서에 효과 없다고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는 막겠습니다. 과감하게. 대신 기업들한테 투자하고 어떻게 뭐 일자리를 더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현금성 지출에 막 목매가지고 같이 동조하는 단체장들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참 사람이 돈 앞에서 이게 어려운 것 같은 게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도 야 그거 돈 나눠주는 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네. 막 이런 분들도 꽤 아니, 계세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장 나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시장이 당선되면은 바로 현금으로 100만 원씩 호주머니에 꽂아드리겠습니다. 200 해야 받고 돼요. 100 더 막 이래야 예, 되는 거예요. 100 받고 200, 200 받고 40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참. 선거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그때 이재명 시장 때 처음 무상교복이라는 거 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반대한다고 해서 정말 문자 폭탄을 진짜 몇천 건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현금성으로 무상교복 하겠다고 지원해주죠. 무상교복값 더 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바로 몇 달 뒤인가 MBC인가 보도에서 바로 교복값이 올랐습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총장님 네. 무상 교복에 반대하실 게 아니라 저는 무상 교복 플러스 알파로 집에서 입는 추리닝과 잠옷까지도 아하. 무상으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이러셨어야죠. 아 그러네. 무상 그때 산후조리원도 있지 않았어요? 산후조리 있죠. 청년 배당이 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현금성 복지가 되게 생소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뿐이었고 맞아요. 되게 팽팽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다 되게 일반적이게 됐고 심지어 보수 정권의 누군가도 맞아요.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은근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각자라는 그런 그 PR하고 계시는 선구자 성각자네 진짜. 아니 무상 산후조리원 뭐 이런 거 진짜 들으면서 제가 그때도 막 빵 터지면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면서 야 무상 산후조리를 하려면은 임신도 해야 돼 그럼 뭐 무상으로 애인도 제공해주고 막 그러는 거냐 막 저 진짜 그래서 맞죠. 그때 무상 인간이 애인이 있었어요. 무상 애인. 이게 말이 좀 무상 농담들이. 산후조리지 예. 무상 산후조리 하세요라고 지역 상품권 주는 거예요. 아. 네, 청년 배당 상품권 주는 겁니다. 아. 무상 교복 그 수요자로 돈 꽂아 주는 거예요. 그건 현금 다 지역 화폐 주는 거. 네, 지역 화폐랑 현금 주는 거. 처음에는 무상 교복이 현금 꽂아 주는 거였어요. 네네. 이게 말이 아니니까 주제만 바뀌고 다 현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 화폐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르거나 네.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들 가격이 오르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위대한 나라가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맞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처럼 됐겠죠. 무상으로 다 나눠주고 네. 토지도 다 나눠주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결국은 그 방향이 명백한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은 결국 이제 미래 세대를 약탈하고 정치에 투자해라. 정치에 투자해서 부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까? 젊은이들한테 너네 일 열심히 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라. 그럼 부자 될 거다. 이런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점점 이제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은 희한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첫째 노동시간 줄입니다. 주 5.5일제를 5일제로 바꿨었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 5일제로 바꾼 게 문재인 정부, 5.5일제로 줄인 게 노무현 정부. 그때마다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다 임금 상승률까지 높아졌어요. 오히려 돈은 더 많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일은 덜하고 그러면서 돈은 더 바라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간 거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좌파 정부 때마다 군 복무 기간 줄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안보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요. 한번 줄여놓은 군 복무기관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력이 돌리겠죠. 너무너무 부족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작권도 올해 뭐 임기 안에 환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왔었던 그 방향과는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좌파 정부 때마다. 이제 그래서 참 이런 토론 끝에 저는 뭐 어떤 막 밀려오는 열패감 같은 거를 이제 어떻게 뭐 피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보수 진영은 좌파 진영을 향해서 너희들의 포퓰리즘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어라고 비판을 하는데, 네. 그래놓고 결국은 선거는 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의 가령 보수 진영의 그 대안은 그러면 뭐냐. 그 국민들께 깨어나세요. 제발 돈 때문에 우리가 표 주면 안 돼요. 가령 스위스는 국민 1인당 200만 원 그냥 무상으로 살포하겠다는 걸 국민투표에 붙였더니 그걸 부결시켰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 각 가정에 아니 1인당 호주머니 200만 원씩 꽂아주겠습니다. 국민투표로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서 이 지금 온 세계에 만연해 있는 포퓰리즘, 거기에 또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나라, 그걸 전행하고 있는 이 좌파 세력들, 여기에 이 포퓰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깨부실 것인가 정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라는 거는 이제 좌파에서 그런 종류의 포퓰리즘 아젠다를 내놓고 나면은 보수가 그거는 안 돼요라고 일종의 안티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아젠다를 선점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얼마의 예산을 어디다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성장률을 내겠다라든지 어떤 고용을 만들겠다라든지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아젠다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예전에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얻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냐 777 성장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맞습니다. 굉장히 비웃음 당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때는 보수가 그런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좌파가 그에 반대하고 맞아요. 시비를 거는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이 성장률이나 돈 문제에 관해서 좌파가 먼저 아젠다를 선점해버리는 이 구조부터 저는 혁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입니다. 네. 그 아젠다가 네. 그런데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네. 포퓰리즘적 성격이 약간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네. 잘 그 흡수를 해가지고, 가령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억을 주겠습니다. 현금으로 그냥. 가령 이거를 공약을 국민의힘이 내걸었다고 그래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당장 제2의 허경영이 나타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이 심정적으로 가서 꽂히는 그런 메시지 전달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선거 때마다 보면은 정말 이 보수 진영은 얼마나 점잖으신지 그렇죠. 속 터져요, 속 터져. 이제 점잖은 게 아니라 저는 좀 무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작년 총선을 직접 치렀었던 사람이고 네. 또 네. 올해 대선도 치르면서 제가 제일 문제의식을 느낀 게 그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딱 와닿을 수 있는, 아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게 놀랄 정도로 부재해요. 맞습니다. 그냥 파편적으로 조금씩 뭐 지역별이든 뭐 이런 거 공약 내놓는데 네. 사실은 국민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저희 당의 이제 보수 주자 중에는 그거를 그래도 제일 근접하게 했었던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 같아요. 누구 사람 편드는 게 아닙니다. 그때 코가인가요? 코리아 그로스 어겐, 뭐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젠다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 이번에 보수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겠으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지겠다라는 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면은 40대 50대들한테도 어느 정도 소구할 수 있다고 봐요. 실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정책들을 내놓으면, 그다음에 20대 30대들은 저는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의 저런 경제 정책 이런 것들에 저는 등을 돌렸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선거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현금으로 뿌리지 않아도.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컨트롤 타워 이런 기능이 굉장히 없는 부재하다는 거죠. 거죠. 네. 저는 일종의 반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은 좌파에서 청년들에게 뭐 40세 이하 뭐 45세 이하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꽂아주겠다라는 정책을 낸다면, 저는 보수에서는
50만 원씩 저금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칭 펀드로 국가가 정말로 돈을 그만큼 지원해줘서 뭐 아파트를 더 쉽게 당첨되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이게 마스터 플랜들을 쫙 보여주는 이런 정책으로 저는 맞서는 게 이를테면 돈을 50만 원 받아서 써버릴 것이냐 50만 원을 나는 저축하고 거기에 정말 뭐 투잡을 뛰던 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재산을 빠른 시간에 형성해 갈 거냐 이건 사실 인생의 선택인 거잖아요. 네. 저 50만 원 받아서 그냥 저 배달 시켜 먹고 쉴 사람은 쉬세요. 하지만 저는 저희 당은 50만 원을 받아서 그걸 종잣돈으로 더 키워볼 사람들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전략으로 저는 정확히 그 타겟팅을 하고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게 이제 청년 매칭 적금이라고 해서 네. 남경필 도지사가 한 있죠. 거거든요. 예. 계속 매진됩니다. 네.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거 연초에 먼저 잡으려고 거의 뭐 수강 그 신청하는 것처럼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걸 다 이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네, 그냥 휘발성으로 현금 주는 거를 삭감하면서도 우리는 일하는 사람, 그렇죠.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네. 매칭 적금 하겠다라고 해서 홍보 전략도 잘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네. 저는 올해 초에 그 1월, 2월에 젊은 세대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아졌었습니다. 예. 기형 국면이었는데도 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었는데 나중에 대선 때는 그만큼 표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때 그 전략의 부재가 저는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들한테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야 우리 민주당 저 탄핵 폭주하고 저런 거 싫어. 근데 국민의힘은 뭐 하겠다는 거야?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저는 뼈 아팠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를 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막 하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 회의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네. 그분이 그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네. 87 체제 이제 개헌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막 이제 그 이슈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경제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 87 체제를 벗어나는 네. 경제적으로 경제 네. 민주화도 들어 있고 예.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 개헌을 하자라는 아젠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뭐 거기서 발언할 만한 그 짬밥은 아니었지만 네. 제가 이건 정말 절실하게 전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비대위원장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거를 홍보하셔야 됩니다. 네. 매일매일이라도 기자회견하시고 이걸 던집시다 우리 아젠다로. 그 당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굉장히 그 공감하셨어요. 이거 좀 그 알아보라고 실무진한테 좀 준비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회의에서 몇 분의 그 참석자들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의견 제시하셨어요. 그건 대선 후보 뽑히면 대선 후보가 해야지 지금 당에서 이거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유야무야 됐어요. 실제로 액션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전 크게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서도 지금부터 벌써 그동안에 뒷거래였던 혹은 구린내가 났었던 혹은 정말 기득권들만 보수의 기득권들만 공천. 빨아먹었던 이 공천을 이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라고 질문만 던져도 장동혁 대표는 다른 대표들과 달리 그 사실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분들이 그동안 너무 뺀질뺀질한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제2의 그 인생을 열겠다며 나오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럼 그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당원들께 공유를 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더라. 우리는 그런데 민주당처럼 정말 이렇게 지금 두 분도 지금 좀 보수 정치인들이시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로 힘을 갖고 탄력 있게 이 정치를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최소한 3, 40대 내지는 뭐 50대까지도 아울러서 젊은 정치인들이 인생에 정말 정치에 목숨을 건 사람들을 어떻게 잘 골라낼 것이냐. 이걸 위해서 난 몇 달 동안 진짜 머리를 싸매 공부하겠다라는 얘기만 던져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였죠. 그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2030 세대들에 대해서 공천을 몇 %, 저는 적어도 30%
이렇게 한다고 선언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합시다. 예. 그럼 당장 현장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없어요. 젊은 맞아요. 사람들이 누가 합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채워집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 맞습니다. 저는 하면은 그리고 처음에 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 풍토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지자체, 지방의회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진출해서 사고 자체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면 우리나라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 총선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호준석 서울시장 후보, 이기인 경기도지사 후보 강력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거의 백혜룡의 그 망상과 비슷한. 시작으로 하시죠. 시작으로. 여보십시오. 네. 아 성남시작. 망상과 비전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어젠다 진보 측 어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뭐 청년 적금 매칭도 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쪽에서는 에이 우린 그냥 200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네. 해버리면 그 간단함과 그 도파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저기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고 이탈리아 총리 네, 가장 네, 네. 오랫동안 여러 그렇죠. 차례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붕가붕가 파티라고 그래서 17살 18살 여자 모델들 데려다가 광란의 섹스 파티 같은 거 해가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복귀할 때 내건 공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호주머니에 200만 원씩 꽂아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세율 구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네. 10개 뭐 열 몇 개 네. 될 겁니다. 그걸 딱 이원화하겠습니다. 아,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세금 5% 내는 사람과 세금 30% 내는 사람을 딱 이원하겠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선명하게 내가 금을 그어주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천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선거 캠페인으로 그렇게 딱 하고 나서 투표한 다음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총리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겠죠. 총리 되기 전까지 몰랐던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두 구간으로 나누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메시징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공약이든 그 복잡한 공약 그리고 도움되는 공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법. 선거에서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그 스킬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모든 메시지는 8글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철칙이 있습니다. 운율이 딱딱 맞아요. 8글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범죄자다. 이것도 8글자예요. 그러니까 8글자를 벗어나는 순간 이 바이럴이 안 되는 거, 입소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곳곳에 플래카드를 촬영을 한번 해보면 온갖 뭐 이쪽 저쪽 그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의 양극단의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찍어보면은 아 어디가 제대로 한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명료함. 그럼요. 그 명료함, 간단함, 파고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파고들기 위해서는 뾰족해야 되고 뾰족하게 깎기 위해서는 글자가 많으면 안 돼요. 많이 명언이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 다 알고 계시는 걸 또 배웠다 그럽니까? 저도 뭐 길게 얘기해. 저는 백혜룡이라면서요. 저기서 백혜룡 때문에 해룡 뭐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아, 나 오늘 저 백혜룡이란 말까지 듣고 가는데 정말 네, 좋습니다. 그 발언은 전문 취소. 아니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뭐 같이 미쳐가는 세상인데 뭐.